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인 위기들을 겪으면서 경영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바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 기업파산, 법적 대응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회생, 기업파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일단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업회생 파산 주제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업회생 파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네. 기업회생을 하면 기존 부채는 이제 동결되는 거죠. 이제 안 갚고 저희들은 법률 용어로 권리 변경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는 한 30%만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30%도 10년 분할로 갚아요. 그러니까 30% 10년 분할이니까 1년에 그 부채의 3%, 총 부채의 3%인데 여기는 그 담보권이라고 있는데 담보권이 설정된 사람 100% 갚고요. 네. 담보권, 무담보들은 한 30% 정도를 10년 분할로 갚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자 같은 것은 지출이 안 되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안 되는 거죠. 그 비용 지출이 안 되는 그 세이브된 비용을 가지고 운전 자금으로 사용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죠. 그렇죠. 반면에 단점은 회사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 회사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보증서 발급이 안 되니까 네. 그 보증서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건설회사는 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뭐 전기공제조합이라든지 이게 보증서 발급 기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주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로 밟게 되면. 근데 그 이외에 뭐 유통회사라든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회생을 하면 소비자들이 회생하는 기업한테 물건 뭐 안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기업이 회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매출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적인 이자 비용 같은 지출이 안 되니까 재무 건전성이 훨씬 좋아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신용도가 떨어지면 뭐 결정적인 문제가 대출이 안 되거든요. 네. 보증서도 발급 못하는 대출.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금까지 탕감이라든 권리 변경 시키는 마당에 대출은 필요 없죠. 그렇죠. 솔직히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회사는 원칙적으로 부채를 발생 못 시키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것은 못 받는데 어떻게 보면 회생회사의 큰 불이익은 아니죠. 원금까지 탕감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파산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법인을 없애는 절차예요. 네. 근데 법인은 어떻게 없애냐? 이 법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싹 파산 관제인이 모아서 이것을 돈으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고 들어오는 돈 가지고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대표이사가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빚이 자산보다 적은 데는 그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돼서 임의적으로 청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서 네. 빚을 다 갚고 남는 돈 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회사를 없애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청산 절차가 이런 임의청산이고요. 근데 반대로 빚이 더 많아. 자산보다. 그렇죠. 그럼 네. 대표이사가 자산을 매각해서 돈이 들어오는 돈으로 누굴 먼저 갖겠어요? 누구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중에 자기에 가까운 사람, 그렇죠. 친한 사람, 가족 이런 사람한테 돈을 주겠죠.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들은 어떻게 불평등하게 돈을 못 받으니까 나 왜 안 줘 먼저. 그 손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파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파산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파산 관제인이라는 그렇죠. 제3자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돈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절차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 회사는 자산을 매각해서 이 정도 돈이 나왔어. 이 정도 돈으로 당신들 다 나눠줬어.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끝.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파산 절차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파산 종결이라고 하거든요. 네. 파산이 종결이 돼버리면 이 회사는 이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시킨다고 그래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 회사는 뭐 해산, 파산 종결 이게 등기부를 해서 등기부 자체를 없애버려요. 네. 예, 이게 파산 절차고요.
그렇군요. 예. 자,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기업 회생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던 거 말고 또 다른 문제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민영사 사건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 몸도 솔직히 여기 팔이 아프다고 그래서 네. 팔 아픈 원인이 팔에서 생긴지 머리에서 생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이게 모든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회생 파산만 한다고 해서 회생 파산법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회생 파산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민사 사건, 형사 사건은 아주 그대로 달고 옵니다. 아, 거의 당연하다듯이 달려옵니다. 달려오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를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민형사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이런 회생 파산하다 보면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이 다 예측이 돼요. 예, 대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회생 파산하는 회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하는 경우, 당하는 경우. 근데 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돈 달라는 소송이니까. 그렇죠. 돈 달라는 소송이면 그 회생회사라든지 파산회사의 재산을 늘리는 일이잖아요. 네. 그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렇죠.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소송을 법적으로는 중단을 시켜버려요. 아. 야, 잠시 일시적으로 멈춰.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일시로 맞아요. 멈춰시키고 그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들어서서 그 소송을 수개라고 하거든요. 네. 수개를 해요. 근데 그 전 단계로 관리인과 파산 관제인이 시인 부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시인 부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당해서 1억을 네.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파산 관제인, 관리인 이 사람은 제3자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당사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제3자예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1억 소송을 당했는데 1억 원은 줘야 될 돈이 맞아. 네.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 이 회생회사나 이 파산 회사에서 당신한테 1억을 줄게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리면 굳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네. 예, 그죠? 그러면은 이거 시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인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소송은 중단시켜 놓고 그렇죠. 제3자 파산 관제인이나 관리인이 시인을 해버렸네. 네. 이 소송은 법률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요. 소송에 이익이 없다. 소송에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거죠. 없죠. 그래도 이 소송을 취하해서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약간 소송을 중단시켜 놓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돈 달라는 소송. 네. 돈 달라는 소송은 이것은 우리가 돈 달라는 거니까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 하면 계속 다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송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소송의 메커니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 건설회사 회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건설회사 회생을 많이 하면 발주처한테 돈 받을 기성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채권자들도 압류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돈 달라고 하고 발주처한테 세무서에서도 돈 달라고 하고 그럼 발주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똑같이 1억을 주는데 이 1억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서로 돈 달라고 하니. 그렇죠? 그럴 때는 거의 공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공탁, 법원에 돈을 맡겨놔요. 나는 법원에 돈을 맡겨놨으니 당신들 A, B, C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소송을 통해서 네.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공탁 한번 해놓으면 원칙적으로는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의 소를 해가지고 소송을 한 번 해야 돼요. 근데 소송이라는 게 1심, 2심, 3심 요즘 최근 하도 소송이 늘어져가지고 1심, 2심, 3심 거치면 내 생각에는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회생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이야 뭐 큰 문제 없지만 회생회사는 당장 그 돈을 받아서 기성금 받아서 운전자금 써야 되는데 맞아요.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이런 소송이 좀 상당히 많고 네. 그다음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 직불 청구에 대한 분쟁이 또 많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발주처로부터 우리가 수주를 받고 이것을 또 하도급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중간에 수주 받은 회사가 회생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14조에 직불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하도급업자는 발주자에 직불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회생회사한테 줄 돈을 나한테 다오. 근데 이것은 일반 건설업계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 직불 청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네. 직불 청구를 해버리는 순간 원래 그 하도급업자는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 권리가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회생회사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직불 청구를 하는 순간 없어져 버리죠. 그럼 더 이상 우리 채무가 아니에요. 네. 회생회사 채무가 아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을 해보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 가장 회생에 뭐 현금 유동성이 원래 문제죠. 현금이 네. 부족하니까 회생이 들어가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언제 회생을 결심하냐면 네. 뭐 이자 못 낼 때도 많이 있죠. 이자 낼 시점 가까워졌을 때. 근데 의외로 전기 가스 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기 가스 한 3개월 연체 되면 거의 다 단절한다고 오거든요. 단절한다고 보면은 제가 하는 회사 같은 경우 뭐 엄청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기세를 몇 천만 원 그죠. 내거든요. 네. 몇 천만 원 내고 심지어 그 전기를 단전하는 순간 그 설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전기를 해야 이게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전기를 끊는 순간 지금 냉장고에 있는 물건이 썩어버리는 거죠. 아주 큰 피해가 엄청 큽니다. 네. 근데 한전에서도 함부로 전기 단절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네. 당연히 3개월이 연체됐으니까 계약상은 끊을 수 있다 해야 하더라도 되는 게 맞는데.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한전 네. 입장에서도. 한전 입장에서도 피해가 너무 크니까 심지어 어떤 데는 뭐 한 4, 5개월이 됐는데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크니까. 여기서는 계속 사정을 하고. 네. 그래서 내일 단절한다. 또 계속 오는 거죠. 한전 직원들이. 왜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도 매뉴얼상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절한다 계속 서로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저희들이 회생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포괄적 금지 명령 보전 처분 결정문을 한전에 딱 주니까 네. 도리어 그 한전 직원이 너무 고마워요. 왜요? 여태까지는 그 포괄적 금지 명령 보전 처분이 있으면 네. 전기세를 법에 따라서 주지 마라. 이게 그런 결정문이거든요. 전기세를 회생 채권 있게 주지 마라.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지 말라고 했으니 한전 직원도 더 이상 우리한테 전기세 내라고 추궁을 못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결정문을 가지고 자기도 위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결정문이 있어서 저도 더 이상 그 단전 조치를 못 합니다. 네.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담당 직원들의 제가 보기에는 시름을 저희들이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직원 도리어.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한전 직원뿐만 아니라 그 한전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걸 단절하는 순간 그 원망이 네. 엄청 날 겁니다. 거기 있는 내 생각에는 한 몇천 명이 원망할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 사람 사는 데인데 사람 사는데 이게 그 위기 상황에 막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자체가 그렇죠.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세 문제도 있고 그 노동청에 진정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노동청 이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요, 맞아요. 노동청의 대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조사받고 뭐 근로기준법이 처벌되고 이런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민사적인 이슈가 이거 이외에 엄청 많아요. 막 많겠죠. 자질구레한 이슈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루 종일 상당한 부분 일하는 게 전화 받는 일이에요. 네. 그 대표님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저런 경우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게 저는 뭐 아주 여러 회사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의 콜센터 직원처럼 거의 매뉴얼화된 정해져 있구나. 예, 매뉴얼에 네. 대한 답변을 해요. 하도 많은 근데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처음이잖아요. 그럼요. 처음이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질문을 해도 똑같이 저는 자세히 이게 네. 말씀을 해드려야 그 부분이 이해하지 거기다 제가 뭐 짜증내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그분들 되게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 계시다면 또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은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네. 훨씬 잘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 찍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잘 그렇죠? 되고 계속 반복적인 말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슈되는 게 또 형사사건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사사건 대부분 그 기업 관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는 결국 돈 문제예요.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러니까 돈 문제고 형사사건은 결국에는 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이 돼서 징역에 가느냐 마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당장 민감한 것은 이 형사사건 더 민감하죠. 네. 그리고 회사 뭐 살리면 좋겠지만 도저히 못 살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이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까지 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형사사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경영난이 벌어지면 대부분 사기죄 고소가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많죠. 예, 사기죄. 그러니까
거래라는 과정에서 왜 당신이 그 지금 경영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물건을 했냐. 받았냐, 왜 투자를 받았냐, 왜 사채를 발행했냐, 어음을 발행했냐, 수표를 발행했냐, 이런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돈 빌릴 때 언제 돈을 빌려요? 힘들 때요. 그렇잖아요. 네. 돈 빌릴 때 돈 필요 없는데 돈 빌리는 사람 봤어요? 없죠. 네. 돈 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어려운 때 돈을 빌렸어? 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때 돈을 빌렸어? 이거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회생을 안 하고 방치시키고 파산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하면 거의 사기죄가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근데 제 경험상 회생 절차를 밟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찰서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보면 회생이라는 건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리겠다는 살리려고, 거잖아요. 네. 예, 살리는 거고 회생하는 중간에도 어떻게든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돈을 안 갚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좀 감액되지만 갚겠다. 그 나머지는 주식으로 주겠다. 네. 어떻게든지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만약에 사기죄로 고소해서 제가 변호를 해가지고 지금 기소된 것은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또 회생 법리가 좀 튼튼하니까 네. 회생 법리대로 그런 주장을 해서 그 수사기관 설득을 하면 왜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회생이 뭔지 몰라요. 회생이 왜 회생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심지어 누구를 하기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법원의 어떤 사람들은 네. 이 회생을 어떻게 보면 돈을 떼먹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네, 회생이나 파산 제도는 돈을 떼어먹고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으로 그 채권자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표현이 내 돈 떼먹고 파산했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회생인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채권자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네. 절차고 그로 인해서 거기는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종업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맞아요.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잘 수사기관에 잘 설득을 하면 네.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은 거의 무혐의 쪽으로 가죠.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실제 사례에서도 또 많은 기업 대표분들이 이런 민영사 사건에서 우리 법무법인 발의정을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런 네. 사례들이 또 있다고 직접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네.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많이 이야기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 전략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저도 초기 때는 회생 파산에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왜냐면 회생 파산하러 오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건 회생 파산뿐만 아니라 회생 파산의 과정에서 발생된 부대적인 그 시나리오를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 때문에 옛날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벌어질지를 머리에 예상이 안 되니까 그거 설명 못 했는데 네. 하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되겠구나. 채권자들이 이런 조치를 하겠구나. 당신은 미리미리 이것을 예상을 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미리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둘이 너무 설명을 많이 드려서 손이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긴 한데, 예.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회생 절차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파산 절차 진행됐을 때 의뢰인들의 원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저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설명이 안 들어가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왜 그분은 설명 안 해줬냐. 그렇지, 맞아요. 네. 이걸 미리 설명해줬으면 내가 미리 이걸 준비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법정 관리라든지 파산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법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네. 회생 파산 절차를 밟으면 기존에 있는 대표이사는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쉽게 할 수 있었죠. 옛날에는 자기 회사니까. 근데 회생 파산 절차를 밟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도 회생 파산 전 단계 해야지 후에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조치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회생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전 단계 미팅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예. 저희들 같은 사무실은 그 민사 같은 경우는 일단 부장판사 하시던 분도 계시고 네. 형사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 하시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시면 아마 최선의 아마 답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 회생을 위한 핵심 포인트랄까요?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또 말씀해 주실 포인트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상담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상담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잘 이해를 못하고 시는 분이 태반이니까 그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해야 회생도 잘 마무리가 되고 파산도 잘 마무리가 되고 심지어 파산했을 때도 자기가 새로운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죠. 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통도 원활하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예. 자, 이렇게 기업 회생은 단순한 부채 감면이 아니라요.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이렇게 좋은 우리 법무법인 발일정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더 좋은 기회들이 또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 오늘도 또 변호사님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